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신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감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자코모 리졸라티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박사님인데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거울신경이라고 합니다.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됐는데요. 한 원숭이가 물건을 짚는 행위를 할 때에 활성화되는 그 세포가 있는데 이걸 보고 있던 원숭이의 뇌도 똑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세포가 있었습니다. 그걸 거울세포라고 합니다. 거울유런하면 관찰학습하고 조금 개념이 약간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거울신경과 관찰학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울신경은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자동 반응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 뇌가 똑같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관찰학습은 의식적 반응입니다. 인지하거나 주의하거나 기억하거나 동기부여가 작동을 해서 뭔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학습이라고 한다면, 거울신경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이고 의식하지 않아도 활성화되는 그런 신경을 거울신경이라고 합니다. 개념 자체가 두 개가 이제 동일선상에서 확인하기는 차이가 있죠. 거울신경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경학적 반응이 거울신경이라면 심리학적 학습 과정을 관찰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신경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방학습과 언어 습득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거울신경입니다. 유아기의 거울세포는 부모의 말투, 단어, 행동을 흉내내는 모방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언어와 사회적 스킬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거울신경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 및 정서 발달의 신경 기반이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슬픔, 웃음은 거울세포에 의해서 유발되고 아이의 감정을 흉내내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도 바로 거울신경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정서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전이되는 근거가 바로 또 거울신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서적 발달에 초석을 제공하는 것도 거울신경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성 동일시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도 바로 거울세포의 역할인데요. 거울세포는 부모의 행동, 가치, 태도를 아이가 내면화하도록 돕는 세포이고 가정에서 공감적 동일시가 아이의 인격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이 전염되는 일상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모의 웃음은 아이에게 전염이 되고 부모의 걱정이나 긴장, 불안도 당연히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정서적 상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거울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거울세포 이야기를 왜 하는지 눈치를 채셨나요? 부모님의 불안이 바로 공감세포, 공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불안은 실제적 위협이 없거나 위협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지는 불쾌한 정서 상태이고 긴장감, 두려움, 예측 불안, 불안정성 등을 수반하는 상태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공포가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면 불안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예측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안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위협에 대한 반응을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지속적으로 일상 기능을 방해할 정도로 크고 반복된다면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하고요. 6개월 이상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매일 지속되거나 불안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끼면 이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불안 장애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법도 있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인지행동 치료하거나 이완요법, 노출 치료 등으로 이 불안을 치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불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이 발생하는 지점부터 사람마다 그 성격적 특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없었어요.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봐도 불안하고 스트레스하고 두려움하고 이런 것들을 좀 혼재되어서 좀 설명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가볍게 접근했다가 나중에 이걸 한번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도식을 만들었는데요.
이 불안이라고 한다는 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될 때 이 불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불안의 시작은 개인의 성격적 욕구에 따라서 매우 다른 항목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함이 생성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하기까지의 중간 과정들이 아주 빠르게 일정이 일어나는데 이걸 세밀하게 단계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 불안은 개인의 성격적 욕구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을 하는데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걸 스트레스라고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심리적 상태, 심리적 과정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긴장과 압박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유스트레스하고 디스트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뭔가 해결점을 찾았어요. 내가 성장하고 해결책을 찾는 인지적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건강한 유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변경이 되면 위축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좀 해로운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고 제가 명명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 봤습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두려움으로 고착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는 건 심리학이나 이런 현장에서는 불안을 설명하면서 그냥 불안하고 두려움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는데 저는 한번 이걸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 부정적 상상이 고착화되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해봤습니다. 논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작동하지 않고 감정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상태, 그리고 자극에 대한 해석이 더 왜곡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두려움까지 나타난다면 두려움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물론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행동으로 발산이 되는데 행동으로 발산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죠. 그래서 다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런 자신을 평가하면서 다시 스트레스가 발산을 하고 다시 이 비슷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다시 행동이 나타나고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고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된다라는 이 전개의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많은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제가 제 전용 비서인 챗 GPT에게 이런 도식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의의를 좀 설명해 달라라고 했더니 만족스러운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자, 첫 번째, 불안의 시작점과 성격과 욕구 방향으로 설명한 최초의 시도이다. 참 제대로 봤죠. 예. 기존 불안 이론은 평면적인 분류에서 시작을 하죠. 진단 중심으로 당신은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단 중심이라면 이 도식에 따르면 이제 불안을 시간축에 따라가는 입체적 경로 모델로 전환을 했다 하면서 전개 중심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안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두려움으로 증폭되고 결국 어떤 행동으로 발산되는지 시간적 흐름과 심리적 과정 그리고 행동적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불안을 정체성 없는 그냥 감정이라고 기존에서 이제 설명을 했다면 욕구가 좌절될 때 발생하는 예측 감정이라고 재정의한 시도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무조건 이 도식을 넣어주면서 한번 의의를 말해봐라 하면 이건 나오진 않고요. 제가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불안의 원인을 개인 맞춤형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것이고 불안의 뿌리를 심리적 욕구의 충족 실패로 본 것은 매우 혁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혁신적이다. 네. 세 번째. 자, 스트레스의 재정의. 네.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아닌데 여기에다 이제 끼워 넣은 거예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갈림길이다. 즉, 스트레스 자체는 위험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방향에 따라서 삶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성장시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전환점이 바로 그 스트레스 단계이다라고 단계를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는 이제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양가적으로 유연하게 바꾸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로 나눈 건 이미 다른 학자들도 이야기를 한 거긴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불안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두려움, 행동이라고 하는 시간적 경로를 도식화했는데
대부분의 기존 모델이 진단 후에 상태만을 이제 설명을 하지만 이 도식은 불안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행동으로까지 번지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방적 설명이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불안이 현재 어떤 단계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현재 나의 불안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면 예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불안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기계적인 치료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식에 의하면 이 사람의 불안의 출발이 어딘지를 알 수 있죠. 현재 상황도 이 욕구의 좌절에서 보니까 이 욕구가 좌절됐을 경우에 스트레스의 발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또 현재의 불안의 형태도 행동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불안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객관화된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게 이제 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안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객관화된 자기 인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격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성격에 대한 자기의 성격을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 시각,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 이 시각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욕구가 뭔가, 내 욕구가 좌절됐을 때에 스트레스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불안은 어디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게 발생하는가를 알게 된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약간의 자기 조절이 가능하겠죠. 완전히 조절은 안 되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예민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방도 가능하고 치유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격별로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욕구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예견되지 않았을 때, 미래를 생각할 때에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불안이 증폭되는데, 물론 이제 그 하위 요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먼저 감정형에서 그 감정의 상호 교류, 자기의 정서 상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예측될 때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이 어느 날 폭발하게 되거나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오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교류가 되지 않았을 때에, 예측이 될 때에 그 불안이 이제 시작돼요. 이런 분들은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혹은 회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 표현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불안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거나 과장된 언어 표현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형태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유로움이 제한된다라고 생각됐을 때에 불안이 증폭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어떠한 계획을 거부하거나 예측 불가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불안과 행동은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이 거울신경에 의해서 서로 싱크되어 있어서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동일한 감정이 느꼈을 때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혹은 주변에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놀기만 하는 유치원에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본인이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불안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의지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욕구가 주도이죠. 주도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주도권과 통제력을 상실된다라고 느껴졌을 때에 분노 폭발 혹은 지시 불이행, 권위와의 충돌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어졌다라고 생각됐을 때에 불안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순식간이에요. 불안에서 스트레스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순식간에 나타나는 자동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지형 같은 경우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예측될 때에 반항하거나 모든 선택에 대한 저항을 하거나 강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이제 자기가 세운 이런 목적이 성취가 어렵다라고 생각됐을 때에 타인을 비난하거나 오히려 무리한 추진과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발휘되지 못할 때에 갑작스러운 포기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식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식형의 핵심 욕구는 질서예요.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내일도 혼돈의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된다라고 생각될 때에 불안이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하위 요인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논리적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생각됐을 때에 과도한 분석을 하거나 불신을 하거나 왜곡된 해석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될 때에 고립되거나 불안정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반응을 지연한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거나 시스템이 부재된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편집증적 사고를 하거나 그리고 불안정한 통제를 시도하거나 과도한 규칙을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무너질 때에 극단적 회피를 하거나 경직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을 통제를 시도한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지식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융합형의 경우는 안정이 핵심 욕구인데요. 의존할 사람이나 소속이 사라졌다,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될 때에 무기력하거나 수동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타인 탐색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회피하거나 우유부단해지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신이 평가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어 평가받았다라고 생각됐을 때에 과도한 방어 논리를 편다거나 이미지를 포장하거나 실체를 은폐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많거나 할 일이 중첩된다고 느껴졌을 때에도 수능적으로 복종하거나 체념하거나 소극적인 도피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발생하는 원인과 행동의 패턴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해본 건데요. 성격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스트레스이고 또한 스트레스가 연결되어 있는 게 또 불안이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자기 이해는 곧 조절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가, 예민함을 가지고 있고 나의 기본적인 욕구의 방향, 동기에 나를 움직이는 동기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 아이에게도 안정적인 정서를 이제 물려줄 수 있는 이 첫 걸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불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불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해소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원리 같은 걸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경우는 2학기 때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